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서 후보자직을 사퇴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바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의 전력 시비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까 봐서 사퇴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인준 요청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창극 후보자에게는 자신에서 사퇴해달라는 요청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비겁한 행위였죠. 결국 문창극이라는 사람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사람도 자기 자신일진데 예기치 못했던 그런 악재가 드러났다고 해서 정정당당하게 문제가 이렇게 됐으니 물러나 주시오 라고 얘기를 못하고 간접적으로 우리말로 하면 쓰리쿠션으로, 우리말이 아니라 시쳇말로 하면 쓰리쿠션으로 물러나라고 종용했다는 것 자체 비겁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굴 원망할 건 없죠.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이 결국은 친일 자학 사건이었다는 점을 그 강연 여러 차례 동영상에서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총리직을 맡기에 너무나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사실,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은 사퇴 압력에 직면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물러나게 된 것이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제가 주목한 것은요, 이 구절이었습니다. 사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언론의 생명은 진실보도다. 바로 몇 구절 따내서 그것만 보도하면 그것은 문자적인 사실보도일 뿐이다. 그것이 전체 의미를 왜곡하고 훼손시킨다면 진실보도가 아니다. 우리 언론이 진실을 외면한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에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군요. 다른 사람도 아닌 문창극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니 객세지감이었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지난 총선 때 김용민 막말 어쩌고 하면서 문창극이 몸담았던 중앙일보나 조선 동아일보 발언 몇 구절을 따내서 그것만 보도하면서 마치 김용민 그때 당시 낙검수 PD였죠. 마치 낙검수 PD가 아니라 그때 후보자였죠. 저정치민주연합 그때는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실보도를 외면해왔던 그 중앙일보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객세지감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사고방식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퇴하면서도 문창극 씨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였다 오늘 했습니다. 물론 그 진실 여부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설사 그렇다 손 치더라도 누워서 침 뱉깁니다. 만약 그 할아버지가 독립투사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분의 자손이 그토록 친일 자학사관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조상을 욕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만약 문창극 얘기대로 나는 친일 자학사관을 가지고 있지만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면책이 된다라고 한다면 독립군을 때려잡은 만주군 장교의
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문창극의 사퇴 드라마 14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뻘쭘하게 된 것은, 가장 그야말로 비협 시연 노릇을 하게 된 것은 공공재인 지상파에다가 무려 65분이나 할애해가면서 문창극 동영상 풀버전을 틀었던 MBC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MBC. 정말 언제까지 MBC 노릇 할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14일간의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 아닌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의 각본을 쓴 사람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탈을 쓴 김기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창극 사태가 남긴 교훈. 물론 한겨레신문 정석구 편집인의 이 칼럼은 사태가 확정되기 전에 쓴 것이기 때문에 시점상 다소 불확실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사퇴했다라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문창극 사태의 교훈으로 길이 남을 만한 명칼럼입니다. 들어보시죠. 문창극 막장 드라마가 보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6일 만에 끝난 안데이 드라마에 비해 꽤 질긴 편이다. 또 다른 막장 드라마들도 아직 진행 중이다. 이병기 국정원장, 김명수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도 문 후보자 못지않은 오점들을 안고 있다. 그런데도 연출자는 드라마 진행을 강행하고 출연자들은 꿋꿋이 버틴다. 도대체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까지 낮아지길 기다리는 것일까? 그 출연자들 중에서 문창극 출연자는 하차했습니다. 그러나 이병기 국정원장 찻대기의 전달책, 그리고 그야말로 아닌 것을 찾기가 힘든 김명수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 후보자, 그리고 안전행정부라는 그 이름에 5점을 남기고 있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문창극 못지않은 인간들입니다. 도대체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까지 낮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이 참극의 연출자인 김기춘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내내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참담함이 교차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의 속성과 그리고 기득권층의 적나라한 민낯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2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스스로 무능 정권임을, 능력이 그야말로 쉴만도 없는
그런 정권임을 국민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재확인됐고 사후 대처 과정에서도 좌고우면하면서 시간만 끌다가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검증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문창극의 역사관은 다른 것도 아닌 대한민국 총리를 맡아서 외교까지 통과해야 될 총리 후보자로서 결정적인 취약점, 하자, 사유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고 청문서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외국으로 휙 튀었다가 오히려 더 여론이 악화되니까 물러나라고 제대로 당당하게 얘기도 못하고 청문 요청서를 미적미적 사인하고 있으면서 문창극 보고 나가라고 눈치나 주는 이런 과정들. 결국은 시간 끌다가 사태만 악화시켰던 겁니다. 문창극에 대한 국민 여론이 돌아섰으면 과감하게 지명치레를 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잦은 사태만 기다리다가 문 후보자의 버티기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지난 주말과 월요일 맹렬한 물밀 작업 끝에 사태를 이끌어내긴 했습니다마는 상처뿐인 거죠. 어차피 영광은 없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만 그나마 물러서는 그 모습마저도 정말 비겁하게 마무리를 했던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고 자칭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 얼마나 과장되고 허구했다는 것인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박 대통령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그려볼 수 있었던 것도 성과라면 성과다. 종교 편향에다 친일, 반민족적인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총리, 차떼기 대선 자금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장, 제자들의 논문을 자신의 연구 성과로 내세우고 연구비까지 가로챈 교육부 장관, 군 복무 중 석박사까지 딴 안행부 장관 등으로 내각을 꾸리면 이 나라의 품격은 어떻게 될까? 굳이 나라의 품격까지 들먹일 것도 없이 그건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를 온 국민이 체감하게 해줬다. 그게 성과입니다. 그게 성과입니다. 종교 편향에다가 친일 반민족적인 역사인식을 갖고 있던 총리 후보자 결국 하차하긴 했습니다만 차떼기 대선 자금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장, 제자들 논문을 자기 걸로 내세우고 연구비까지 가로채고 그리고 승진할 때마다 재탕 삼탕에 제자들 논문을 동원했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 온 국민이 체감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이른바 주류 기득권층이 겉으로는 그럴듯한 외피로 포장되어 있지만 한꺼풀만 벗기면 친일적 역사관 그리고 극우적 사고에 젖은 부패 군상들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입으로는 오로지 주둥아리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들만의 잔치, 자기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여왔음 드러났고 앞으로 더 드러나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 군대 다니면서 주간 석사 박사학위 다 이수했습니다. 서울 바깥에 있는 곳에 근무를 하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녔다는 것은 위수지역을 이탈했다는 얘기예요. 군 지휘관이 혹은 군 장교가 위수지역을 이탈하는 것만큼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군이라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군입니다. 그래서 군 지휘관은, 군 장교들은 위수지역, 즉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곳 언제든지 비상이 걸리면은 도달할 수 있는 그 지역 이외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지역 이외를 가고 싶다면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들은 이번 총기 사고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쫄병으로 보내는 그 부모들이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는 이런 군대를 장교로 가면서 그것도 석사, 박사학위까지 다 따가면서 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 척하면서
뒷전으로는 자기 이익만 챙겨왔다는 사실, 드러난 극명한 예 아니겠습니까? 추악한 실상의 일단이 드러났음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려는 박근혜 정부를 보고 있노라면 오염된 언어가 풍기는 썩은 냄새로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해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이라며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문 후보 자신이 잘못된 관행과 적폐의 화신임을 국민은 이미 꿰뚫어 봐버렸다. 그런데도 미사역으로 치장한 추천 이유에 대해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은근슬쩍 넘어가는 뻔뻔함이 참으로 놀랍다. 그렇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자기 자신의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겠습니다만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발표라고 해서 그렇게 발표했을 겁니다.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 대안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는 이런 미사여구 찬사, 그야말로 그 정반대의 인물이 드러난 지금 그따위 찬사를 생산했던, 그따위 찬사를 뇌깔했던 청와대 대변인과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냥 잘못은 문창극한테 다 떠넘기고 은근슬쩍 넘어갈 겁니까? 중국 북송, 송나라, 북쪽 송나라의 유학자였던 소강절은 황극 경시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가 어지러워지리 하면 사람들이 말을 숭상한다. 말을 숭상하면 쏟고 속이는 풍성이 행해진다. 말이 아닌 행위를 숭상해야 천하가 다스려진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원영색 미사역으로 아무리 주도하는 놀려본들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갖 교훈과 온갖 요설로 추악한 실상과 행태를 호도하려는 요즘 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경고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이 개가천선해서 국민 상식에 맞는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부패 덩어리인 장관 후보들을 교체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해관계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는 우리에게 정치의 목적은 사익 추구가 아니라 공공선의 실현이라는 말 아무리 해본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성호 이익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관계로 뭉친 당파의 폐습이 고지라되면 자기 당 사람이면 어리석고 못난 자도 관중이나 제갈량처럼 여기고 가렴주구를 일삼는 자도 그야말로 훌륭한 목명관들로 여긴다. 반면에 자기 당이 아니면 거꾸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의로움보다도 이익을 앞세우는 이 천박한 정치 풍토 언제쯤 바뀌겠습니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바로 저희 시민들입니다. 유권자들입니다.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유권자의 수준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투표하십시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블레이드 문님께서 게시판에 6월 25일을 기념하여 현존 최고 존엄 두 분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딸랑 일자 정자한다라고 써주셨네요. 뭐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자하셨다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 조합원들이 의미 있는 행사를 하네요. 찾아가는 우리 동네 조합원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부산 지역에도 조합원이 1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동네 사는 조합원 누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부산 지역 협의회가 조합원 여러분과 좀 더 소통하기 위해서 부산 이곳저곳을 직접 찾아가며 조합원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라면서 행사 일정을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요. 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데요. 조합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지금 이제 조금씩 더 호전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6.4 지방선거 이후 조합원 가입 실적이 아마 최저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문창극 사태가 KBS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란 한겨레신문의 사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좋은 언론, 공정한 언론의 존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들 체감하셨을 겁니다. KBS뿐만이 아니라 저희 국민TV도 결국 문창극 동영상을 발굴해서 검증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지금 30명도 채 안 되는 인력으로 그야말로 아주 열악한 가운데 그야말로 하루에 15시간 노동하면서 버텨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더 늘려야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호소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뭐 문창극 물러나긴 했습니다만은 특히 MBC 동영상 풀버전 틀어주면서 중앙일보 문창극 사태가 KBS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한심한 작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겨레신문 사설 들어보시죠. 중앙일보가 여론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슬러 문창극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앙일보는 23일치의 일면 기사에 더해 6, 7면 전체를 털어 자사주필 출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옹호하고 문 후보자 비판 보도를 반박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주목할 것은 중앙일보가 KBS 한국방송의 문 후보자 교회 강연 내용 보도를 집요하게 문제 삼았다는 사실이다. 중앙은 일면에서 각계 원로, 중진 인사 482명의 성명을 실어 KBS가 문 후보자가 교회에서 간 강연의 일부만 인용해 친일 반민족으로 몰아간 것은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너무도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7면에서도 1면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주목되는 것은 이들이 문 후보자의 총리 인준 여부보다 KBS 왜곡 보도를 정면으로 거론했다는 점이라고 썼다. 또 7면의 통단 제목도 KBS 왜곡 보도로 중요 사안 잘못 결정해선 안 된다로 실어 문창극 사태의 원인이 죄다 한국방송에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이런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문창극 동영상을 전체 다 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이런 중앙일보의 주장에 추호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65분 동영상 다 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귀찮게. 그래서 중앙일보의 이런 식의 거꾸로 역편파 보도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도 그렇지 않거니와 설사 그렇다는 손 치더라도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난 총선 때 김용민 당시 노원 을이었나요? 갑이었나요? 을이었을 겁니다. 그 후보자의 막말 운운하면서 온갖 비난과 악담을 퍼부었던 자기 자신의 과거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분명히 해둬야 할 건요. 사태를 키운 사람은 문창극 후보자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창극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과거 칼럼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들을 근거도 없이 비난한 칼럼들, 그리고 위안부 사과는 필요 없다는 식의 역사의식 없는 칼럼들, 그리고 강연들, 그것만으로도 벌써 대한민국 총리로서 결격이란 말 들었습니다. KBS의 교회 강연 보도 이후에 총리실은 강연 동영상 3편을 모두 인터넷에
올려놓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지만 여론은 오히려 더 싸늘해졌습니다. 또한 해명과 변명, 사과를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총리에 어울리지 않은 품위 없는 은행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문창극 자신의 자업자득인 겁니다. 문창극을 놔두고 KBS에 분풀할 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요, 수구 보수 세력들의 KBS 흔들기입니다. 중앙일보가 진짜 문제는 KBS의 왜곡보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기란영 전 KBS 사장, 그야말로 박근혜 딸랑이 해임 이후에 KBS의 변화 움직임이 수구 보수 세력의 불안을 깨운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23일치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이 6월 11일 KBS 문창극 보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따위 식으로 KBS에 칼을 들이댄 것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수구 보수 세력의 KBS 흔들기가 제2의 청와대 해바라기를 사장으로 불러들이려는 수작이라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기란형으로 족합니다. 정현주 쫓아낸 뒤에 그 엉터리 방송을 양산했던 그 역사가 기란형으로 끝나야 됩니다. 또다시 기란형 없는 KBS의 그 정상적인 보도 때문에 문창극이 해임되는 것, 해임이 아니라 자진 사퇴하는 것을 보고 야, KBS 제대로 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꿈 깨시라는 얘기입니다. 중앙일보, MBC 창피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그거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동맹천재단주님은 납입 금액은 작지만 CMS 자동이체 신청하셨다고 써주셨네요. CMS 자동이체 신청해 주신 거 매우 감사드립니다. 납입 금액 관계없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 두 사람의 뜻이 모여서 큰 바다로 배가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그리고 출자금 납입, 그리고 사용료 CMS 계좌이체 신청 3종 세트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중간에 스팟 광고에서 김종대 군사평론가 김종대 씨 목소리 나왔는데요. 오늘 경향신문에 관심병사라는 것은 군국주의의 유산이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요. 정말 김종대 군사평론가 김종대 씨 같은 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늘상 수구 보수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 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그 사실이 아님을 밝혀주는 존재야말로 정말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진짜 안보를 수행하는 예꾼이죠. 김종대 씨의 간신병사는 궁극주의 유산이란 경향신문 칼럼 들어봅시다. 점령지에서만 200만 대군을 징집한 일본이었지만 반항심이 강한 조선인에 대해 징병제 시행은 영 내키지 않았다. 그러다 1944년 3월에 조선인 징병제 공포로 전면적 징병제가 시행된다. 바로 이때 전 일본군에 유포된 문서가 조선인 병사 특별 취급 요령이다. 여기에는 조선인은 머리를 때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 습관적으로 머리를 치는 일본인과 달리 반항심이 자극되기 때문이다. 혼자 다니게 놔둬서도 안 된다. 도망가면 가차없이 사살하라는 지침도 있다. 일본인 관심병사에 대해서도 약병, 불량병, 이상병, 문제병, 요주의병으로 불렸다. 이들을 싸잡아 징벌로 교화하는 게 일본군의 집단 문화였다. 그 일본군의 문화가 친일파 군인들이 해방 이후 우리 남한의 군대를 장악함으로써 그대로 계승이 됐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22사단에서 사고가 나자 언론은 관심병사를 마치 살인기계처럼 묘사를 합니다. 과거 군국주의 일본과 같이 한우 등급 매기는 것처럼 관심병사를 A, B, C로 나누고 이들에 대한 수용 및 교화 통제 지침을 제시합니다. 예전에는 자살방지조라는 해괴한 조직이 1개 대대당 15명 정도 있어서 화장실에 갈 때도 감시병을 딸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비교적 관심병사, 문제병사라는 순화된 용어로 불리지만 이것 역시 일본 제국주의자 때 그대로입니다. 분류 기준도 지휘관에 의한 자의적 판단에 의존함으로써 상담 실적을 채우기 위해 지휘관이 너를 관심병사로 상담한 것으로 기록했으니 이해해달라라고 멀쩡한 병사에게 당부하는 일도 벌어진다. 결국 병사의 일정 비율을 추출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낙인을 찍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휘관이 문책을 피할 수 있는 방편이 바로 관심병사 상담 기록이기도 하다. 한 달에 2병은 4번, 1병은 3번 상담 기록을 유지한다는 식의 일률적 기준을 채워야만 사고가 나도 지휘관에 대한 정상이 참작되는 것이다. 관심병사로 취급받는 병사는 그 사실이 부대원에게 알려져 더 큰 수치심을 겪어야 한다. 물론 이번 사건의 1차적 원인은 임명장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22사단이 처해 있는 매우 독특한 상황을 제거하면 이 사건의 실체 보이지 않습니다. 22사단, 이 부대는 군사분계선이 북쪽으로 급격하게 휘어져 올라가는 한국전쟁의 수복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쪽 끝의 우리 초선은 북쪽에 있는데 그 서쪽의 북한군 초선은 우리 남쪽에 있는 매우 기이한 전선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쫙 오른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초선은 북쪽에 있는데 북한군 초선은 오히려 그 초선보다 더 남쪽에 위치하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등 뒤의 후방에 북한군이 포진하는 군사적 긴박성, 그리고 해안에 수시로 출몰하는 민간인에 대한 경비 소요로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실소요의 70-80%에 불과한 경계병력은 만성적으로 항상 부족합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대 간에 서로 인력을 빌려주는가 하면 부대 임무 전환 시에 병력을 그대로 전방에 잔류시키는 비공식적인 잔류인원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소속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부대원들 간의 반목과 특세에 의한 갈등이 조성됩니다. 임명장의 경우도 타 부대에서 전입되어 온 병사였습니다. 육군 본부에서도 이거 모르고 있어요. 그야말로 22사단이라고 하는 매우 특수한 사단이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는 편법과 변칙이기 때문입니다. 서부전선에 비해서 험준한 동부선악의 초소에도 보급과 지원 더 더딥니다. 왜? 험준하니까. 당연히 복지 수준도 낮고 사기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재작년에 발생한 노크 기순 사건은 이 부대 바로 22사단에 일어났던 겁니다. 2011년 강화도 해병 2사단의 총기 사건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당시 해병 2사단에는 총 11개의 대대가 있었는데 이 중 9개가 전방경계에 투입됐습니다. 육군이 3개 대대가 번갈아 6개월씩 전방경계에 투입되는 것과는 달리 해병부대는 교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해병대가 무려 2,000명에 달하는 서북 도서사령부 창설로 2사단에서 인원을 또 빼갑니다. 그러니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한 거죠. 해병부대원의 여객기 오인 사격에 이어서 총기 난사 사고가 터지고 뒤이어 간부가 사무실에서 자살하는 참혹한 사건 이어졌던 것도 바로 강화도 해병 2사단의 경우도 그런 식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빚어낸 참화였습니다. 조직이 붕괴되면 인간의 잠재된 야수성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극단적 법제로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딱 빼버리고 문제의 원인이 관심병사 개인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은폐하려는 국방부의 얄팍한 노림수입니다. 권위적인 통제 문화를 애국심으로 포장해온 국방부의 편리한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거기에 서식한 징벌과 교화라고 하는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유산이 그 군국주의 유산이야말로 진정한 살인기계가 아니냐, 이런 의문에 국방부는 답해야 합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경제 문제도 오늘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했던 성경용 한림대 교수가 수도권으로의 파멸적인 집중, 이거 정말 수도권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새겨드려야 할 충고입니다. 경제지리학 분야에 파멸적 집적이라는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특정 지역의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이라도 많을 경우 이 지역으로의 기업과 인구 이동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타 지역에 파멸적 결과를 가져오는 극단적 집적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에서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경제력 집중은 이것이야말로 파멸적인 집적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수도권은 인구 요인 이외에도 중앙집권 국가의 수도라는 권력 요인에 의해서 과도한 집적이 진행됐습니다. 이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수도권, 경기 일원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분의 1, 절반입니다. 경제력은 3분의 2입니다. 국세 수입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집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불균형 성장 전략에 의해서 촉발된 이 파멸적인 집적을 향한 소용돌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참여정부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체제를 유지하였고 신행정 수도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전력산업 육성 등과 같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도권으로의 파멸적 집적 현상이 완화되는 중대한 전기가 마련되었죠. 하지만 성장에 집착한 이명박 정부 이 흐름 역전시켰습니다. 수도권에 입지할 수 있는 공장과 산업단지 규모 크게 확대했고요. 자연보전 권역에서도 공장의 신정설, 대규모 관광단지의 입지를 허용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최근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박근혜 정부도 일부 남아있는 수도권 규제까지 제거하여 수도권 집중을 아예 더 악화시키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대한민국 인구의 전부가 경기도에 처박힐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라는 거대한 힘이 가세해 지방을 큰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미 많은 지방에서는 출산 가능 인구가 대폭 감소했으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65세 이상 비율이 35%를 넘어선 지역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100년이 되면 한국의 전체 인구가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과 충청권으로만 인구 집중이 진행돼 여타 지방이 황폐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권 진짜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방 가보십시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5%를 넘어선 지역 앞으로는 절반 이상 넘을 겁니다. 인구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구 급격하게 늘었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2100년에는 인구가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재추진해야 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정권을 바꿔야만이 이 문제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의 그 첫 출발은 이명박근혜 정권 10년인 것 같습니다. 정권을 바꾸는 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눈 부릅떠야 할 때입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